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저희 계속해서 2절 은퇴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파트를 조금만 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봤던 내용하고 한 두 가지 정도로 큰 차이점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절에서 봤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은요, 요 A가 뭐 예를 들어 20세부터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평균 뭐 55세에서 60세 정도의 정년을 맞이하고요. 이 정년 이후가 은퇴 이후의 삶이 될 거예요. 앞선 시간에 봤던 1절에서 봤었던 주요 내용들은 거의가 다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들에서 이 투자자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지 중립적인지 아니면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냐라는 게 1절에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채권 중심으로 주식이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건 60% 이상 또는 50% 넘어가는 이런 투자자들이 보수적이고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행태들이었는데, 이러한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는 금융상품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실제로 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구분해줘야 되고요. 이 구분되는 거에 맞는 상품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중심의 상품들이 될 거고, 여기는 주식형 펀드라던가 아니면 주식 혼합형 펀드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ELS, 주가 연계 상품들이나 DLS,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상품들 투자해갖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정년 전까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은퇴 자금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는 2절이에요. 그래서 은퇴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이에요. 이렇게 모여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한 40세 정도부터 60세까지, 그전에는 적립을 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은퇴 자금으로, 은퇴 자금 목적으로 돈을 운용하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앞서서는 아직은 젊어서 한참 돈을 벌 때니까 보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격적인 다양한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들이 나타났겠지만,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목적으로 돈을 쓴다라고 봤을 때 이 은퇴 자금요, 거의가 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로 변형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들이고,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상에서 투자자 분류할 때요, 우리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에서 봤을 때요, 파생상품 같은 위험 자산에 들어갈 때는요, 연령을 보는 이유들 여기에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한 번 큰 손실을 맞이하면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또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교재는 193페이지고요. 2절 은퇴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학습 목표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 은퇴 이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반드시 은퇴 자산들은 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매달 특정한 금액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고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소득 대체형 금융상품을 학습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월 지급식 금융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월급처럼 매달 통장에 현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투자 대상인 주식 및 채권에서 벗어난 다양한 대안 투자형 금융상품을 통한 현금으로 확보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단점과 특징을 파악하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안 투자들은요, 앞서 배웠던 전통적 투자 상품군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체 투자들인데 상당히 안정적인 대체 투자예요. 우리가 파생 상품처럼 보여요. 실제로 상품이 인프라라든가 선박에 투자하는 게 우리가 상품에 투자하는 커머디티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파생 상품들도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데 얘네들을 펀드로 만들어서 리스크를 줄여버리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해 절세형 금융상품 및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 보면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부분들은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데 연간 지급받는 이자액 또는 배당, 금융소득의 합계액들이요.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세 납세 의무죠.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들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소득까지 거기 합쳐져 버리면 내가 받아야 되는 소득 한계세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제도니까 소득세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납부해야 되는 세금액이 커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내용들 중점적으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앞서 배웠던 상품들이라든가 금융상품의 특징이나 이런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거의 국어책 읽기에 가깝기 때문에요.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네. 그럼 교재를 바로 들어가서 하단해 볼게요. 은퇴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운용할 때 필요한 금융상품과 은퇴를 한 이후 자금을 운용하면서 인출해야 하는 시기에 필요한 금융상품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모으는 구간에 들어가 있던 요 금융상품들과 은퇴 이후에 운영해야 되는 자금의 이들의 성격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수익률로서 환원시킨다면 요 구간에서는요. 리스크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매 기간의 현금 흐름 이게 이제 뭐 월 지급식이나 이런 거겠죠. 매 기간의 현금 흐름 플러스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은퇴 이후의 자금 흐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계속 그래서 첫 번째 땡에 보면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은퇴를 하고 난 후에는 은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무리 그 전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도 은퇴를 딱 하는 순간 앞으로 내가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몸집을 키우지 않고 웅크리려고 드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정기적인 인출이 가능해야 된다. 현금 흐름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매기간. 세 번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리스크를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리스크가 동시에 올라간다. 그럼 이런 상품들은요. 은퇴 이후에는 피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래서 넘어오면 1번의 경우 이미 월 지급식 금융상품의 비중이 전체 금융상품 중 절반 가까이 성장한 것을 보더라도 향후 은퇴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을 예로 들은 이유들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런 고령화 국가들의 금융상품의 변화를 보면 그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계속 고령화가 시작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추세라든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일본에 대한 예시들을 갖고 지금 여기에서 상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소득 대체형 금융상품. 자, 이제 소득 대체형 금융상품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 기간의 현금 흐름이에요. 자, 은퇴 이후의 금융상품의 첫 번째 소득 대체형. 여기서 소득을 대체하겠다라는 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 1번에 있는 월 지급식 ELS나 2번에 있는 월 지급식 펀드나 차이는 아무것도 없죠. 핵심은 뭐예요? 월 지급. 뭘 하겠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ELS와 펀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ELS가 주가에 연계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핵심은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대부분이 투자되어지고 그 나머지 중에 일부가 위험자산에 들어와서 이들이 합쳐져서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게 ELS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ELS 할 때 그래서 이자 추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안전자산 채권에 들어가서 채권에 나오는 이자만큼을 따로 빼내서 그 돈을 갖고
파생 상품이나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큰 수익을 내면은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종료. 됐죠? 그런데 그 손실률이 너무 커진다면 ELS 같은 경우에는 뭐 원금 비보장형 상품들이니까 ELD가 이제 우리가 원금 보장형이죠. ELS는 원금 비보장형이니까 원금 손실을 날 가능성은 있지만 ETF처럼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ELS 기억하시고 펀드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요. 이 투자 자금을요. 어디로 넘기냐면 신탁회사로 넘겨요. 그럼 신탁사가 갖고 있던 돈을요. 누가 받아서? 운용사가 받아서 이 운용사가 자금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돈의 입출금은 투자 자금이 직접적으로 운용사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신탁사를 끼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펀드와처럼 자금이 모집되어진다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요. 신탁사가 항상 가운데 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고요. 그 안전장치 신탁사로부터 운용사가 자금을 일부 필요한 만큼 투자를 받아서 운용에서 나와 있는 성과나 실적들을 다시 신탁사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실적의 형태로 배당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진 상품들이 펀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탁형 펀드가 되든 또는 회사형 펀드가 되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사형 펀드가 됐을 때에도 어차피 그 통장에서 입출되어지는 그 계좌, 에스크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와 동일한 형태로 보장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신탁사 들어가서 운용사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내면 다시 빠져갖고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이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여기 이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들을 보통 우리가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행된 돈, 모집된 돈을 운용사가 운영하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안전장치가 신탁사가 된다. 됐죠?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보면은요. ELS나 펀드나 둘 다 핵심은 돈을 갖다 넣으면 주식이나 펀드에서 운용해서 나와 있는 수익들을 매달 지급해 준다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득 대체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현금 흐름의 확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무조건 뭐예요? 그렇죠? 리스크, 위험 관리가 핵심이에요. ELS라는 상품 자체는요. 원금 보장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리스크는 확실하게 관리되어져요. 손실 구간에 접어들더라도 손실률을 제한할 수 있는 상품들이 ELS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운용사가 운영을 할 때요. 은퇴자들을 위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결합되어진 리스크 관리형 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요. 교재에서 조금 더 봐볼게요. 소득 대체형 금융상품의 월 지급식 ELS와 DLS. 자, 월 지급식 ELS와 DLS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줄.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는 월 지급식 ELS는 은퇴자들에게 인기를 끈다. 만약 월 지급식 수익 금액을 0.5%씩 30번 수령했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20%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실질적인 손익은 마이너스 20% 손실 플러스 0.5% 곱하기 30번 15%를 하니까 마이너스 5%로 축소된다. 자, 요 개념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펀드를 지우고 ELS만 써두고요. 상품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나타내는 게 이제 이게 수익률 제로라고 놓고요. 플러스라고 놓고 마이너스라고 나와요. 특정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을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냥 60%로 표시해 놨거든요. 상품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60%를 기본으로 놓고요.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월 지급을 하지 않는 거고요. 60%보다 높아지면 이때는 월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익률 기준점은 뭐냐면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조건이에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얘를 운용해서 얘가 60만 원 미만으로만 안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 매 기간 월 수익, 월 기금을, 월 자금을 지급하겠다. 이거죠. 이걸 몇 번 받았다는 거예요? 30회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받는 수익률이 0.5%가 되고 그러니까 총 받는 수익률은 15%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60%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만기까지 100%까지는 못 갔고요. 계속 60에서 100 사이를 갔어요. 그러다가 최종 결정 난 게 80%에서 결정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 얼마만큼? 80만 원만
회수를 한 거니까 나의 손해액은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원이지만 여기서 플러스 15만 원을 얻어서 마이너스 5만 원밖에 안 나왔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전체 투자 손익에 대한 손실과 매 기간 지급하는 월 지급액을 서로 분리시켰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네가 15% 먼저 빼갔으니까 80만 원에서 15만 원 더 빼고 네가 받을 돈은 65만 원이야.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5만 원이 이 20만 원 손실에서 빠졌다라는 건 내가 만기 시에 받아야 될 돈과 매 기간 지급받는 배당 이 자체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또 다른 쪽으로 측면으로 놓고 보면 얘는 마치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과 동일하죠. 하지만 뭐가 되는? 손실 가능성 있는 채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권도 우리가 사두면은요, 매 기간 이표금리, 표면금리에 의해서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요. 이게 만약에 뭐 2표채였는데 3개월 후급 2표채다. 그럼 3개월 단위로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를 매 기간 지급해 주거든요.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원금이 나와요. 손실이 없는데 얘는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뭐가 높겠어요? 그렇죠? 매 기간 지급받는 이자가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겠죠.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게 바로 요 ELS 중에서 은퇴 이후에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ELS 상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은퇴 이후 투자자들은 거의 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비슷한 상품들을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채권에만 투자했을 때는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로 만약에 생활비를 감당하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필요하죠. 그럴 거면 굳이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건물 사놓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가진 돈 쓰다가 죽어도 다 못 쓰고 죽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매 기간 월 지급 형태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요 ELS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요 상품의 구조라던가 이런 게 이 월 지급식 ELS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달락 보세요. 즉, 기지급한 월 수익금은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충작용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되더라도 매월 수익 금액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소득이 분산되어진다는 게 만기에 받는 자본소득과 중간에 받는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3년짜리면 매년 이자소득으로 받으니까 만기 한 번에 다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가능성이 높죠. 원금이랑 이자가 한 번에 나오니까. 하지만 이거 3년 동안 나눠 받는다면 3천만 원이 1,000만 원씩 3번 나눠지니까 2천만 원이 안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만기에 한 번에 받는다면 3천만 원이 들어오는 마지막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어져서 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넘어가면 월 지급식 ELS, DLS의 구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림들이요, 지금 제가 설명 요거 하나로 드렸는데 요 두 그림 합쳐버리면 얘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월 지급식 ELS, DLS의 장점 별표. 1번에 월 단위로 수익금 지급, 현금으로 확보하고요. 두 번째, 만기에 원금 손실 되더라도 기존에 지급받는 월 수익금으로 전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매월 수익 금액이 분배되어 금융소득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별표 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